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장의 표정에 심장이 쿵쾅이고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아부해야 하는지 서글프다. 혹시 당신도 이런 감정에 좀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그냥 일상 관계 속에서든요. 남의 시선, 또 남의 기분 때문에 내 마음이 영 편치 않았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또 경영학 박사이신 이우경님의 글, 눈치 보기와 갈등 극복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아주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코드잖아요. 눈치.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든 글이에요. 네, 맞아요. 눈치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남의 기분 살피는 거 그 이상이죠. 이 글을 쭉 읽어보면 이 눈치가 한국인의 어떤 소통 방식이나 관계 맺는 법, 심지어는 뭐 개인의 스트레스나 행복감에까지 정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겨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주는 그런 거울 같기도 하고요. 아, 거울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글을 통해서요. 눈치가 대체 무엇인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또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나 깊게 뿌리 내렸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이 눈치라는 거 보이지 않는 압박감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고 뭐랄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좀 단단한 중심을 잡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글에서는 눈치를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단순히 남 기분 살피는 걸까요? 이건 눈출줄 여러 겹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딱 알아채는 능력, 또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감각,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는 마음, 때로는 또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배려요? 네. 근데 저자가 강조하는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눈치가 반드시 그런 긍정적인 배려하고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오해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 배려인 줄 알았는데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데요? 글에 나온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 이야기 있었죠? 네네. 아주 뭐랄까 전형적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 시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며느리한테 손주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에 따르면 이제 센스 있는 며느리는 아이를 시어머니께 딱 데려다 드리고는 얼른 나가서 빨래를 걷어오는데 그렇지 못한 며느리는 그냥 아이만 안겨주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한국인은 이중적으로 소통한다 이렇게 딱 꼬집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직접 비 오니 빨래 걷어라 이렇게 말하면 될걸.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냥 아가 비 오려나 보다 내가 애 볼 테니 얼른 나가서 빨래 좀 걷어오렴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문제 없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방식은 상대방한테 알아서 내 속뜻을 파악해라. 즉 눈치를 좀 강요하게 되는 거죠. 아, 알아서 해라. 네, 이런 시대의 소금 방식 아래서는 눈치가 좀 부족하면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는 뭐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은근한 긴장감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꼭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장하고 비서 사례도 또 나오죠. 맞아요. 사장이 미스 김, 손님 오셨는데 차 한 잔 내와.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그 서류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지시를 하죠. 네, 뭐 어떤 서류인지 정확히 말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서가 가져온 서류가 사장이 생각했던 그게 아니니까 아니 미스 김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어제 얘기한 거 가져오라고 했잖아. 정말 눈치코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상황이죠. 아유, 이것도 역시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A 프로젝트 기획안 가져오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그런 갈등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게 지시하는 사람은 모호하게 말하고 그걸 또 눈치껏 알아듣기를 바라고 이런 기대 심리가 만나서 결국 일하는 사람만 힘들어지는 구조 같아요. 네, 맞아요. 저자가 왜 한국에서 눈치 없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들다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들은 눈치가 단순히 뭐 개인의 센스 문제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소통 방식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명확한 소통이 부족한 게 얼마나 비효율과 스트레스를 낳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눈치 보기가 스며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에서도 여러 예를 들고 있잖아요. 뭐 회사 눈치 보느라 당연히 내 권리인데 연차, 휴가 도차 마음 편히 다 못 쓰고. 맞아요. 야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네. 또 상사가 퇴근 안 하면 나도 그냥 자리를 지켜야 할 것 같고, 때로는 상사의 좀 불합리해 보이는 요구조차도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 여전하죠. 그럼요. 그리고 술자리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잦은 회식 참석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 아, 회식. 네. 또 윗사람이 따라주는 술 거절했을 때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싸늘한 시선 같은 거.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을 좀 힘들게 하죠. 술 잘 마시면 뭐 사교성 좋다 칭찬받고 못 마시면 괜히 좀 어딘가 부족한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도 문제고요. 이런 직장 문화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비교 문화도 눈치 보기의 한 형태라고 이 글은 지적하네요. 네. 자녀 학교 성적부터 시작해서 사는 아파트 평수, 뭐 자동차 종류, 심지어 입고 있는 옷 브랜드까지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의식하는 문화 말입니다. 네. 남들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것조차 남들 눈치가 보인다. 이런 사회 분위기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요. 이 눈치라는 게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눈치 보기가 만연한 이유, 그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던데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어떤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또 유교적인 전통,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분석을 해요. 서구 문화가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우리.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화합, 또 집단의 목표 달성,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죠. 그 예로 IMF 외환위기 때 있었던 금모으기 운동이나 2002년 월드컵 때 그 거리 응원 같은 거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그런 집단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사건들을 언급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경험들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조금 억누르더라도 전체 분위기에 맞추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좀 강화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전통사회의 근간이었던 유교 문화의 영향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 말이죠. 아, 예와 체면. 공자님 가르침 중에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는 구절 있잖아요. 이걸 소개하면서 이런 규범 중심의 문화가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을 미리 헤아리는 눈치를 발달시키는 어떤 토양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경고도 덧붙여요. 예의가 지나치면 그저 형식만 남는 허례가 되고 체면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속마음을 숨기는 위선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눈치 보느라 진솔한 소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눈치와 관련해서 또 하나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한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눈치가 힘의 관계, 그러니까 권력 관계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분석 정말 인상 깊었어요. 눈치 보기가 주로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 아이는 어른 눈치를 보고, 뭐 예전엔 여자는 남자 눈치를 보고, 부하 직원은 상사 눈치를 보고, 가게 종업원은 사장이나 손님 눈치를 보는 식으로요. 저자는 심지어 없는 자는 있는 자의 눈치를 보고 병든 자는 건강한 자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상당히 직설적이죠. 네. 강자는 기회를 만들고 약자는 기회를 기다린다는 문장이 현실을 너무 잘 꿰뚫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말은 그러니까 눈치가 단순히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생존 전략이요? 네, 특히 그래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떤 따뜻한 지지보다는 좀 비판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나 혹은 뭐 성과에 따라서 사랑을 차별적으로 받는 그런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란 경우예요. 네. 이런 경우에 타인의 기분이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눈치를 보는 성향이 좀 내면화되기 쉽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듣고 보니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는 그런 생존 본능하고도 연결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뿌리 깊고 복잡한 눈치 보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글의 저자는 내공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바로 중, 허, 화인데요. 첫 번째, 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중은 말 그대로 중심을 잡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자의 설명을 좀 빌리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으로 확 치우치지 않고 평정심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평정심과 균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좀 과한 욕심이 생겼다가도 금방 본래의 평온함으로 돌아오고 또 당황스러운 일에 잠시 흥분했더라도 이내 초연함을 되찾고 예상치 못한 방해에 부딪혀서 잠시 저항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협 앞에서 순간적으로 위축되더라도 다시 태어남을 유지하는 그런 내면의 힘, 이게 바로 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쉽게 막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닻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군요. 그렇죠. 중용에 나오는 강함이란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서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인용한 것도 그런 의미겠고요. 정확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단단한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열쇠, 중.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허,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왠지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허는 비운다는 뜻 그대로인데요. 내 안에 어떤 불필요한 욕심이나 집착, 또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비워내고 마음을 맑고 가볍게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자는 특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원인을 자꾸 상대방이나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내 안을 좀 들여다보라고 권해요. 혹시 내 안에 지나친 욕심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가? 미움이나 원망, 분노 같은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남 탓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보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태도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는 남들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굳이 해명할 의무가 없다거나 네, 맞아요. 눈치 보느라 인생을 허비하기엔 삶이 너무 짧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도 제안하죠. 네, 그런 태도들이 바로 허의 실천입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처럼요.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보고 항상 욕심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만 보게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갈망 혹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눈치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마음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중심을 잡는 중, 마음을 비우는 허.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습니다. 바로 화.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이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데요. 지금까지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자고 했는데 다시 조화를 이루라니요? 이거 결국 다시 남들 분위기 맞추고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적인 반전이면서 또 가장 흥미로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는요, 우리가 앞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남에게 맞추거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수동적인 눈치 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그럼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치, 네 가지 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눈치, 염치, 재치, 그리고 운치입니다. 아하, 그냥 눈치가 아니라 네 가지 치를 갖춘 조화군요.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눈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눈치가 맞긴 한데요. 여기서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상황의 맥락과 분위기, 또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 네. 두 번째 염치는 체면을 지킬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즉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지키는 태도고요. 도리. 세 번째 재치는 단순히 그냥 웃기는 말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좀 유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 마지막 운치는 말과 행동에 좀 품격을 더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적인 여운을 남기는 그런 세련됨을 뜻합니다. 와.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화라는 건 단순히 분위기에 묻어가는 게 아니고 상황을 제대로 읽고 눈치, 도리를 지키면서 염치, 상대와 공감하고 재치, 또 품격 있게 운치 소통함으로써 전체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지군요. 야,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 글은 눈치를 완전히 버리거나 부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치라는 그 사회적 감각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라고 제안하는 거죠. 아, 중용의 또 다른 구절 중에 강함이란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비워진 마음, 슈로 상황을 받아들이되 주변과 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눈치 보기의 함정을 넘어서는 길이다 라는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유경님의 글 눈치 보기와 갈등 극복을 통해 우리는 눈치라는 키워드로 한국 사회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치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때로는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소통을 왜곡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역기능도 크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배경에는 또 집단주의나 유교 문화 같은 사회문화적인 뿌리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눈치의 압박감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내면의 힘으로 저자는 즉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 세우기, 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음 비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네, 특히 그 마지막 화의 개념은 눈치를 단순히 그냥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치부하는 대신에 네 가지 치, 그러니까 눈치, 염치, 재치, 운치를 갖춘 어떤 성숙한 소통 능력으로 승화시키라는 제안이어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은 눈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주로 개인의 어떤 내면 수양이나 마음가짐의 변화, 즉 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사회 전체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홀로 짊어져야 할 그 눈치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눈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개인의 내면적인 노력,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